고요한 저녁, 동네 마트에서 벌어진 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한 저녁이었다. 작은 동네 슈퍼마켓 우리 동네 마트는 퇴근길에 장을 보거나 이웃과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형광등 불빛이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신선한 농산물과 통조림이 진열된 통로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은퇴한 군인 김상진 씨는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달걀판을 들고 유제품 코너를 거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에는 수년간의 군 복무 경험이 묻어났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는 규율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 최민석 순경이 마트 안으로 들어섰다. 인공 조명 아래 그의 경찰 배지가 번쩍였고 마치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거만한 태도로 걷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최순경에게는 좋지 않은 평판이 뒤따랐다. 특히 자신과 달라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지만 그의 배지는 번번이 그를 실질적인 책임에서 보호해 주었다. 처음 김상진 씨는 우유갑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느라 경찰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몇 걸음 떨어진 통로에서 날카롭고 명령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봐, 그거 내려놔. 김상진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최순경이 권총 홀스터에 손을 얹은 채 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얼어붙었고 시선은 두 남자 사이를 오갔다. 몇몇은 카트를 버려둔 채 뒤로 물러섰다. 김상진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훨씬 더 끔찍한 상황들을 겪었다. 하지만 이건 동네 마트에서 우유 한 통 때문에 벌어진 대치 상황이라니. 무엇이 이런 상황을 촉발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닐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귀 먹었어? 최순경이 고작 몇 발짝 앞에서 고함쳤다. 그의 손가락이 권총 근처에서 까딱거렸다. 김상진 씨는 천천히 우유를 선반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는 어깨를 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최순경을 마주보았다. 문제 있습니까, 순경님? 최순경이 코웃음을 쳤다. 글쎄, 당신이 말해봐. 아까부터 수상하게 어슬렁거리면서 두리번거리던데. 뭐 하는 거요? 김상진 씨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장을 보는 중입니다. 최순경은 비웃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유머가 없었다. 정말? 내가 보기엔 사전 답사하는 것 같던데. 김상진 씨는 움찔하지 않았다. 유제품 코너를요? 근처에서 누군가 긴장한 듯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순경은 재미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순식간에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김상진 씨의 가슴을 정면으로 겨눴다. 마트 안은 침묵에 잠겼고 공기는 충격과 공포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시리얼 진열대 뒤로 숨었다. 계산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산대 위에서 손을 떨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김상진 씨는 움직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실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의 터무니없음에 그는 거의 고개를 저을 뻔했다. 대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유를 사려는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있군요. 최순경은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관자놀이에는 맥박이 뛰는 것이 보였고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내 놈 속셈 다 알아. 그가 비웃었다.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고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네가 뭘 꾸미는지 모를 줄 알아. 김상진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정확히 뭘 꾸미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순경은 망설였다. 그에게는 진짜 답이 없었다. 오직 수년간 억눌리지 않고
골마온 깊은 편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너무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물러서는 대신 그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네온 여기 어울리지 않아. 그가 내뱉었다. 무슨 사기를 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행하겠어. 김상진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최순경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지켜보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긴장감을 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최순경의 눈이 소리가 난 쪽으로 휙 돌아갔다. 마트 점장인 박은혜 씨라는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계산대 근처에 서 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작은 신분증을 들어 보였다. 최순경의 배지보다 더 밝게 빛나는 신분증이었다. 특별수사팀. 마트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실수하는 거요, 최순경. 양복 차림의 강동훈 요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김상진 씨는 그냥 우유 사러 온 사람이 아니오. 훈장을 받은 예비역 베테랑이고 우리와 함께 당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소. 최순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수사라고? 김상진 씨는 의미심장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가 말했다. 오늘 장만 보러 온 게 아니었죠. 당신이 내가 예상했던 바로 그 행동을 하는지 보러 온 겁니다. 깨달음이 화물 열차처럼 최순경을 덮쳤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던 것이다. 강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당신을 주시해왔소, 최순경. 불만 신고와 보고서들이 있었지.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공했소. 최순경의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해졌다. 총을 쥔 그의 손이 흔들렸다. 무기 내려놔. 강 요원이 명령했다. 처음으로 최순경은 망설였다. 그의 권력, 그의 방패막이, 그의 배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김상진 씨는 그저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이 순간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마트 안의 사람들은 최순경이 무장해제되고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다. 김상진 씨는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태연하게 우유를 넣었다. 그리고 강 요원과 박은혜 점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계산대로 걸어갔다. 마트 안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지만 김상진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사야 할 식료품이 있었다. 최순경의 부츠가 타일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마트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김상진 씨와 강동훈 요원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홀스터 근처에서 꿈틀거렸고 얼굴에는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늘 자신의 배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다고 믿으며 제멋대로 행동해왔다. 하지만 지금 냉동식품 코너 한가운데서 겁에 질린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인 채 비무장 상태의 남자에게 총을 겨누고 서 있는 지금 그는 이번만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김상진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최순경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무기를 든 사람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었다. 어깨에 칩이라도 박힌 듯한 이 비겁한 경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을 말이다. 그의 훈련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지 말라고 최순경에게 방가쇠를 당길 빌미를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 속 무언가는 그에게 논리가 이미 방정식을 떠났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까짓게 여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최순경이 낮지만 도끼 서린 목소리로 쉿쉿거렸다. 그의 총을 쥔 손은 단단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그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상진 씨는 시선을 좁혔다.
어울린다는 게 정확히 어떤 모습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경찰관의 편견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있었다. 최순경의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그의 손가락은 방가쇠에 더욱 가까워졌다. 말 많은 놈. 그가 중얼거렸다. 항상 할 말이 있지. 김상진 씨는 군중에게서 밀려오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상황을 악화시킬까 두려워했다. 시리얼 코너의 엄마는 아들을 더 꽉 끌어안았다. 계산원은 이미 카운터 아래의 비상벨에 손을 뻗었고 누르면서 손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최순경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단 두 사람, 자신과 김상진 씨로 축소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김상진 씨는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 같은 놈들 전에도 봤소.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총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놈들. 두려움이 존경과 같다고 생각하는 놈들. 하지만 난 당신이 두렵지 않소. 순경. 앞으로도 그럴 거고. 최순경의 턱이 굳어지고 총을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닥쳐. 그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불확실성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지 갑자기 깨달은 사람처럼 강동훈 요원이 앞으로 나섰다. 마지막 경고다. 최민석.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 당장 무기 내려놔. 최순경은 찰나의 순간 망설였다. 그는 강 요원을 쳐다보았다. 순간의 무게가 마침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경력, 그의 평판, 그의 인생 전체가 선택의 기로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상진 씨는 최순경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기꺼이는 아니었다. 김상진 씨는 경찰관의 분노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전쟁터의 적들에게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낄 때 폭발하는 남자들에게서 그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순경 같은 남자들의 문제점은 권력 상실을 느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이었다. 김상진 씨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순경의 손이 움찔하는 순간, 아주 잠깐의 움직임. 김상진 씨는 누구도 반응할 시간을 갖기 전에 행동했다. 그의 팔이 앞으로 뻗어나가며 정밀하게 총을 쳐냈다. 무기는 선반 아래로 미끄러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마트 안은 혼란에 휩싸였다. 손님들이 뒤로 황급히 물러서면서 고함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최순경은 이성을 잃은 분노에 휩싸여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김상진 씨를 향했다. 하지만 김상진 씨는 준비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동작 하나로 김상진 씨는 옆으로 피하며 최순경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는 경찰관의 손목을 비틀어 앞으로 밀어붙였고 최순경은 냉동고 문에 부딪혔다. 유리는 충격으로 흔들렸고 바닥에 구겨지듯 쓰러지는 최순경의 입술에서 깊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강동훈 요원이 그를 덮쳤다. 그의 무릎이 최순경의 등을 눌렀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끝났어, 최민석. 강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폭행, 공무집행 중 위험행위, 직권남용. 방금 당신 덕분에 이 사건이 훨씬 쉬워졌군. 최순경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몸부림쳤다. 함정이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외쳤다. 이럴 순 없어. 김상진 씨는 손을 털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경찰관이 이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방금 내가 한 것 같은데. 그가 말했다.
마트는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최순경은 더 이상 무적이 아니었고 그 마트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 마트 안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가 충격에 빠진 군중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최순경은 차가운 타일에 얼굴을 박은 채 강요원이 수갑을 더 단단히 조이는 동안 이를 악물었다. 한때 거만함의 상징처럼 입었던 그의 제복은 이제 바닥에 구겨진 채 초라해 보였다. 그의 가슴은 힘겹게 오르내렸지만 눈은 여전히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김상진 씨는 근육은 이완되었지만 위험 있는 모습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해하거나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이겼다. 하지만 그는 또한 최순경 같은 사람들은 한 번의 패배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원한을 갑옷처럼 품고 그 뒤에 숨어 다시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이거 엔와. 최순경이 목이 쉰 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몸부림은 소용없었다. 강철 같은 시선과 그 같은 경찰관들을 다루는데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강요원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트 안에서 비무장 시민에게 총을 겨눴어. 강요원이 혐오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최순경은 김상진 씨를 노려볼 만큼만 고개를 돌렸다. 네가 꾸민 짓이지. 김상진 씨는 짧고 재미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건 당신 혼자 다 한 짓이야. 경찰관의 콧구멍이 벌렁거렸다. 내 정체 알아. 김상진 씨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게 뭔데? 최순경은 망설였다. 마치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의 무덤을 더 깊이 파는 것임을 깨달은 것처럼.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대답이었다. 마트 정문이 갑자기 열리며 제복을 입은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들의 총은 홀스터에 있었지만 움직임은 날카롭고 목적이 있었다. 그들은 현장을 훑어보았다. 바닥에 엎드린 최순경, 그 위에 무릎 꿇은 강요원,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김상진 씨. 40대 후반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경찰관 중 한 명이 강요원과 눈을 마주쳤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상황은 강요원은 마침내 최순경에게서 발을 떼며 일어섰다. 최순경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최민석 순경이 방금 훈장을 받은 퇴역 군인이자 경찰 협력자를 폭행하고 공공장소인 마트 안에서 총기를 발포했소. 특별수사팀 관할 구금 상태로 이송될 거요. 경찰관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몇몇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다른 이들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최순경을 응시했다. 그들은 수년간 그와 함께 일했다. 아마 그의 행동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심지어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식료품점 바닥에 얼굴을 받고 수갑을 찬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여성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최민석, 최순경은 이를 악물었다. 내 할 일 했어. 아니. 강요원이 그를 정정했다. 넌 직권을 남용했지. 그는 김상진 씨를 가리켰다. 당신은 장 보는 사람을 보고 그가 위협이라고 판단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총을 뽑았고 살인 미수로 고소당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무거운 침묵이 마트를 가득 채웠다. 김상진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았다. 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순경의 무분별한 권력 행사의 피해자였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마침내 김상진 씨는 계산대 근처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박은혜 점장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제 계산해도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었다. 그것은 폭력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는 최 순경 같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박은혜 점장은 눈을 깜빡이더니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김 선생님. 저희가 내겠습니다. 김상진 씨는 작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제 건 제가 계산합니다. 그는 여전히 장바구니를 손에 든 채 계산대로 걸어갔다. 그의 뒤에서는 최순경이 바닥에서 일으켜졌고 그의 항의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한 후 그를 출구 쪽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최순경이 문 밖으로 끌려나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김상진 씨와 눈을 마주쳤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그가 내뱉었다. 김상진 씨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최순경의 노려봄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마주했다. 아니, 그가 말했다. 당신에겐 끝났지. 그리고 그는 식료품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았다. 최순경이 끌려가면서 세상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공포 정치 시대는 마침내 끝났다. 자동문이 최순경 뒤로 닫히자 경찰관들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의 항의는 충격받은 쇼핑객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마트는 여전히 그 광경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이 눈이 휘둥그레진 모든 목격자들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몇몇은 조용히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법을 수호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인 경찰관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터무니없는 광경을 이해하려는 듯 카트를 꽉 붙잡았다. 김상진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 만남의 잔여 무게를 털어냈다. 그는 오래전에 최순경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경을 건드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마트가 이제 더 작게 느껴졌다. 마치 벽이 약간 안으로 좁혀진 것처럼. 이전에는 희미하게 윙윙거리던 형광등 불빛이 이제 거의 너무 밝게 느껴졌다. 계산대에서 계산원이 그의 식료품을 스캔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10대를 간 넘긴 듯한 젊은 계산원은 눈에 띄게 동요하고 있었다. 김상진 씨의 우유를 집으려 할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상진 씨는 그에게 안심시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젊은이. 청년은 초에 순경이 끌려나간 출구를 흘끗 보며 침을 삼켰다. 그건, 제 말은, 그가 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김상진 씨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래, 그랬지. 계산원은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셨어요. 김상진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도 있었다. 수년간의 훈련, 군 복무를 통해 그의 몸에 새겨진 규율에 대해서 삶과 죽음이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보장된 실제 위협에 직면했던 때에 대해서 아이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소년이 그 모든 것을 들을 필요가 있을지 의심했다. 대신 그는 작고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은 스스로 힘을 갖게 내버려 둘 때만 힘을 갖는 거라네. 소년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마치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캐너의 삑소리가 침묵을 메웠고 계산원은 김상진 씨의 물건을 계속 확인했다. 나머지 손님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고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다. 몇몇은 방금 일어난 일 이후 마트가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는 듯 쇼핑을 계속하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트 점장인 박은혜 씨가 앞으로 나서며 헛기침을 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그녀는 입구를 흘끗 보았다.
제 생각엔 5분 전보다 더 안전할걸요. 몇몇 긴장한 웃음소리가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다. 김상진 씨는 긴장을 풀려는 그녀의 시도에 감사했지만 그는 또한 이런 상황의 현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동네 식료품점에서 총이 뽑히는 것을 본 것을 말이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박은혜 씨가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김 선생님? 내어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계산대 서랍이 열리고 계산원이 김상진 씨의 거스름 돈을 세었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김상진 씨는 돈을 받아 지갑에 넣었다. 하지만 그가 가방을 집으려 하기 전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그는 몸을 돌려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충격의 잔영으로 커져 있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김상진 씨는 약간 미간을 찌푸렸다. 뭐요? 그렇게 대처해 주셔서요. 그가 이기게 두지 않으셔서요. 김상진 씨는 코로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일 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더 가까이 다가섰다. 아니에요, 하셨어요. 그녀는 문 쪽을 흘끗 보았다. 저런 인간들, 경찰들,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러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김상진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의 영웅도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밤 어떤 거창한 도덕적 교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여기에 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우유를 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 여자를, 그리고 계산원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지 그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마트에 있던 모든 사람, 작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졌던 모든 사람, 배지를 휘두르는 불량배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던 모든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들을 시리얼 선반 뒤로 끌어당겼던 엄마, 손을 떨었던 계산원, 이 일이 전에도 일어나는 것을 조용히 끓어오르는 분노로 지켜보았던 마트 점장에 관한 것이었다. 김상진 씨는 단지 자신을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도 일어선 것이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몸 조심하십시오, 부인. 그리고 그는 가방을 들고 마트를 걸어 나갔다. 순간의 무게를 뒤로 한 채. 반면에 최순경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그를 맞았다. 마트의 인공적인 불빛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한때 평범한 일상에 조용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던 주차장은 이제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방금 안에서 벌어진 일의 무게로 가득 찬 에너지였다. 멀리서 빨갛고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유리문에 반사되었다. 여러 대의 순찰차가 여전히 되는 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자들은 차량 근처에서 긴장된 무리를 지어 서 있었다. 몇몇 경찰관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식료품점 입구와 순찰차 중 한 대의 뒤쪽 근처에서 벌어지는 장면 사이를 오갔다. 최순경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들렸고 그의 몸은 그를 제지한 경찰관들의 단단한 소나기에 맞서 뒤틀리고 있었다. 그의 배지는 이미 회수되었고 그의 총은 증거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 자신은 그는 여전히 불가피한 것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농담이야. 최순경이 절박함이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너희 모두 실수하는 거라고. 후회하게 될 거야. 김상진 씨는 손을 편안하게 옆에 둔 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었다. 몸부림, 분노, 책임 회피.
최순경은 평생 자신을 무적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고 이제 그 환상이 그의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최순경을 순찰차에 조금 더 세게 밀어붙였다. 그만해, 최민석. 끝났어. 하지만 최순경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순수한 도끼로 김상진 씨를 노려보았다. 내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했지만 분노는 덜하지 않았다. 네가 함정 팠어. 네가 계획했어. 김상진 씨는 포장도로 위를 구둣발로 딸깍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 체포되는데 내 도움이 필요했다고 정말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난 그냥 여기 있었을 뿐이야. 마트 한가운데서 총을 뽑은 건 당신이고. 최순경의 얼굴이 뒤틀렸다. 너, 김상진 씨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나?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의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나 때문이 아니야.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지. 대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최순경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 중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어서 끌고 가. 순찰차 뒷문이 열리고 최순경이 안으로 밀쳐졌다. 그는 잠시 몸부림쳤지만 문이 쾅 닫히면서 그를 안에 가두었다. 김상진 씨는 숨을 내쉬며 어깨를 뒤로 젖혔다. 끝났다. 아까의 강 요원이 다가왔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순찰차 쪽으로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다. 당신이 그냥 지켜볼지 개입할지 확신이 없었소. 김상진 씨는 씩 웃었다. 개입할 필요 없었소. 저 혼자 자초한 일이니. 강 요원이 숨죽여 웃었다. 그렇지. 그는 잠시 김상진 씨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그에 대한 민원을 추적해왔소. 언젠가 뭔가 터질 줄 알았지. 마트 한가운데서 일 줄은 몰랐지만 김상진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마찬가지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강 요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연행하지만 이건 한 건의 체포 이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오. 김상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최순경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 첫 번째 경찰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었다. 강 요원의 시선이 잠시 더 그에게 머물렀다.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소? 김상진 씨는 낮게 웃었다. 마트에서 스카우트하는 거요. 강 요원이 씩 웃었다. 그냥 물어보는 거요. 김상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 몫은 다 했소. 싸움도 겪을 만큼 겪었고 요즘은 조용한 삶을 선호하오. 강 요원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또 다른 순찰차가 도착했고 헤드라이트가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내렸고 몇몇은 동료들과 말을 주고받았고 다른 이들은 최순경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순찰차를 흘끗 보았다. 김상진 씨는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밤의 무게가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심부름을 위해 여기에 왔지만 어떤 작은 방식으로든 잘못된 것이 바로잡혔다는 것을 알고 떠나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번쩍이는 불빛을 마지막으로 한번 흘끗 본 후 김상진 씨는 손에 든 식료품 봉지를 고쳐잡고 발길을 돌려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밤은 아직 젊었고 집까지는 먼 길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가벼움을 느꼈다. 김상진 씨는 자신의 채에 도착했다. 문손잡이의 차가운 금속이 그를 현실로 돌려놓으며 문을 열었다. 그는 조수석에 식료품 봉지를 놓고 핸들을 잡기 전에 잠시 멈췄다. 밤의 긴장감이 그의 근육에 남아 있었다. 아무리 조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이 그를 다시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느릿하게 타오르는 알림처럼 그는 깊이 숨을 내쉬며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 굳어진 선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외에서 싸운 전투, 그의 존재 자체에 새겨진 규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려 애썼던 세월, 그리고 결국 집에서 다른 종류의 전쟁터에 직면하게 된 자신, 멀리서 번쩍이는 불빛이 그의 앞 유리에 반사되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뉴스가 퍼지고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야기와 분노, 논쟁이 있을 것이다. 아마 몇몇은 최순경을 변호하며 오해였다고, 학대의 패턴이 아니라 판단착오의 순간이었다고 주장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김상진 씨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최순경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결과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시동키를 돌렸고 엔진의 깊은 운걸거림이 밤의 침묵을 갈랐다. 막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멈췄다. 그가 쳐다보니 마트 점장인 박은혜 씨였다. 김상진 씨는 한숨을 쉬며 창문을 내렸다. 무슨 문제라도 그녀는 말하기 전에 망설였다. 아니요, 그냥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김상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일 한 거 없습니다. 박은혜 씨는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다. 오늘 밤에만 벌써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당신은 수년간 사람들을 괴롭혀 온 남자를 막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김상진 씨는 잠시 그녀를 살폈다. 전 그냥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량한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셨죠.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덧붙였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아시잖아요. 나서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고 아무도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걱정하죠. 그녀는 숨을 내쉬며 멀리 있는 경찰차들을 흘끗 보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은 때때로 나쁜 놈들이 벌을 받는다는 걸 봤어요. 김상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박은혜 씨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더 많은 일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김상진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더 많은 일이라니요? 당신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경험도 있고 사람들도 당신 말을 듣죠. 그리고 그를 제압한 방식,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훈련이었죠. 김상진 씨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신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권력 있는 자리에 당신 같은 사람이 충분하지 않아요. 외면하는 대신 실제로 나서는 사람들이요. 김상진 씨는 핸들을 쥔 채 시선을 돌렸다. 내 역할은 다 했소. 복무했고 평생 볼 만큼 폭력을 봤소. 박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다. 이해, 어쩌면 존경심까지도. 이해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싸움은 당신이 외면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김상진 씨는 그녀의 말의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년간 평화롭게 살려고 바꿀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를 찾아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불의를 보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그의 본성이었다. 박은혜 씨는 한숨을 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붙잡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의 차 지붕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혹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이 당신 뒤에 서 있을 겁니다. 김상진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밤의 무게가 자신을 누르는 것을 느끼며 정면을 응시했다. 마침내 그는 그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몸 조심하십시오, 박 점장님.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도요. 그리고 그녀는 걸어갔고 김상진 씨는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외면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궁금했다. 김상진 씨는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엔진의 웅궁거림만이 차 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밤은 그의 앞에 어둡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슈퍼마켓에 있었다. 총구가 그의 가슴을 겨누었던 냉동 코너에, 초의 순경이 끌려가면서도 위협을 내뱉었던 주차장에, 그리고 박은혜 점장의 말에 싸움은 당신이 외면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핸들을 더 꽉 쥐었다. 그녀가 옳았다. 물론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는 수년간 싸움을 뒤로하고 떠나려 애썼다. 자신의 전투는 끝났다고, 할 만큼 했다고, 세상은 자신 없이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조용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를 다시 끌어들였다. 그가 그것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컵 홀더에서 그의 전화가 진동하며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그는 집어들기 전에 망설였다. 화면에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이 빛나고 있었다. 강동훈 요원. 김상진 씨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예상했어야 했다. 그는 전화를 귀에 대고 받았다. 사적인 전화는 아닐 텐데요. 수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요, 김 선생. 그렇지 않소. 김상진 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그럴 줄 알았소. 강 요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무게감 있는 것이 있었다. 영상을 봤소. 그가 말했다. 거기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더군. 김상진 씨는 살짝씩 웃었다. 소란을 피울 생각은 없었소.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지.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일이 복잡해질 거라는 건 아시오. 강 요원이 마침내 말했다. 최민석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오. 높은 곳에 친구들이 있어. 이 일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요. 김상진 씨의 턱이 굳어졌다. 해보라고 하시오. 강 요원이 웃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소. 또 다른 침묵. 그리고 강 요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의 어조가 더 진지했다. 보시오, 김 선생. 당신과 나 둘 다 오늘 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아오. 최민석은 증상이지 병 자체가 아니오. 그 같은 자들, 배지가 자신을 무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찰들, 그들을 보호하는 권력자들이 더 있어. 오늘 몇몇 건 드렸지만 계속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그냥 사라질 거요. 김상진 씨는 앞길을 응시하며 마음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강 요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년간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도망치려 애썼다. 할 만큼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였을지도 모른다. 강 요원이 한숨을 쉬었다. 압박하진 않겠소.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김 선생,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험악한 상황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 말이오. 김상진 씨는 턱을 굳혔다. 그는 평생 명령을 따르며 살았다. 그는 해외에서 전쟁을 치렀고 제복을 입지 않은 적들과 맞섰으며 그를 죽였어야 할 상황들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었다. 강요원은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며 기다렸다. 마침내 김상진 씨가 입을 열었다. 생각해 보겠소. 강요원이 웃었다. 그 말이면 충분하오. 전화가 끊겼다. 김상진 씨는 핸들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가 군복을 입던 시절 이후 세상은 변했지만 싸움은 여전히 같았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시 뛰어들 때였을지도 모른다. 김상진 씨는 차고에 차를 세웠다. 엔진의 웅얼거림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핸들 위에 있었고 굳게 쥔 손은 마치 놓으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 같았다. 모든 것의 무게, 슈퍼마켓에서의 대치, 최순경의 위협, 박은혜 점장의 말, 그리고 강요원의 제안, 그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매일 입었지만 오래전에 벗어두려 했던 무거운 외투처럼 헤드라이트가 그의 집 앞을 비췄다. 조용함 때문에 특별히 선택했던 소박하지만 튼튼한 집이었다. 전투 없이, 적 없이, 끊임없는 갈등에 끌림 없이 홀로 남겨지기를 원하는 남자를 위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 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시동을 껐다. 차에서 내리자 공기는 상쾌했고 사람을 깨어있게, 의식하게 만드는 종류였다. 조수석에서 식료품 봉지를 집어들면서 그의 마음은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을 때 최순경의 얼굴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분노, 불신,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 피해왔던 단 한 가지. 결과에 직면했다는 깊고 불안한 깨달음. 김상진 씨는 전쟁 중의 남자들에게서 무적이 아니게 되는 순간까지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들에게서 그 표정을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수년에 걸쳐 무언가를 배웠다. 그런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의 권력들 빼앗는 것이었다. 김상진 씨는 현관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부추 아래에서 나는 익숙한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가 여기서 쌓아 올린 삶, 단순함과 고요함의 삶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을까? 그는 부엌 조리대에 가방을 내려놓았고 그의 생각은 독수리처럼 맴돌았다. 강요원과의 통화가 마음속에서 재생되었고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그의 말이 더 강하게 와 닿았다. 최민석은 증상이지 병 자체가 아니오. 김상진 씨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만약 그가 지금 외면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리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뿐이었다. 최순경은 감방에 앉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한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계속 보호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최순경들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김상진 씨는 물 한 잔을 따라 창밖 너머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는 강요원에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싸움은 결코 그를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가 다시 뛰어들 준비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번쩍이는 불빛의 잔상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새겨진 채 부엌에 서서 김상진 씨는 마침내 자신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받아들였다. 어떤 남자들은 외면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어떤 남자들은 맞서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다시 맞설 시간이었다.